안녕하세요. 현승의 은밀한 취미생활의 신현승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매미는 시끄럽게 울고 갑자기 내린 소나기와 뜨거운 햇볕. 벌써 완연한 여름이 찾아오고 말았네요. 이 더위를 피해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어지네요. 저는 2년 전 이맘때쯤 포천으로 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나요. 비둘기낭 폭포를 거쳐서 한탄강 구름다리를 보러 갔었고, 구름다리를 지나 나무로 된 계단으로 작은 산을 넘어서 작은 구름다리를 지나 비탈을 하나 내려가면 사람 하나 없는 소박한 초록빛 계곡이 있더군요. 일기예보에 없던 소나기와 머리 위 모자로 가려지지 않는 태양빛, 산을 넘어 송글송글 맺혀가는 땀. 그때 전 바로 뛰어들었죠. 그 청량감이 지금 정말 그리워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고 계실까요? 많이 궁금하네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서론이 길어졌네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명관의 장편소설 고래입니다. 제가 책을 낭독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설의 줄거리와 약간의 인용, 그리고 제가 느낀 생각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극중 주인공인 노파에서 춘희와 그의 어머니 금복으로 이어지는 세 여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인간이라는 동물의 숨길 수 없는 잔인한 본성과 물질에 대한 비판을 비현실적으로 그려 책을 읽기에 조금 무겁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인물 구성이나 내용이 판타지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또한 이 책은 특이하게 작가가 독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과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출판 당시 비평가들과 소설가들이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자유로운 화법과 구조를 보여주며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부분은 일부 부두입니다.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평대라는 지역에서 국밥집을 하던 한 노파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파의 용모는 눈은 그저 눈이 있는 자리라는 것만을 겨우 알려줄 뿐 온폭 들어간 쥐 눈에 눈을 씻고 봐도 귀염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강팍한 얼굴과 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뭉툭한 주먹코, 짧은 다리에 몸집마저 작은 데다 웃을 때마다 썩은 이를 까맣게 둘렀다. 용모가 워낙 박색한 탓에 시집간 지 하루 만에 신랑에게 한번 안겨보지 못하고 소복 맞아 쫓겨났고 30이 되도록 이곳저곳 드난살이를 하다 한 대갓집 부엌살이로 살게 되는데, 대갓집 장남인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은 반편이를 시키다 무려 30cm나 되는 약물을 보고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무엇에 홀렸는지 덥석 물어버리게 된다. 노처녀는 이후 밤마다 반편이의 초소에서 정분을 나누는데 노처녀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갓집 마님에게 일을 걸려 죽도록 얻어맞아 쫓겨나게 되고 무엇이 억울했던 건지 무엇이 애달팠던 건지 며칠 뒤 밤에 반편이를 유혹해 개울가에서 정분을 나눈 뒤
캄캄한 물속으로 밀어넣어 익사시켜버립니다. 하지만 반편의 그림자는 더럽게 달라붙었고 노파는 자신이 죽인 반편의 딸아이를 낳았으며 다행히 아이에게는 선천적인 장애가 없었습니다. 다만 반편이와 빼다 박은 듯 닮은 눈은 반편이가 떠올라 증오와 복수로 아이에게 폭력과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이가 애처롭다고 느낀 노파는 아이를 목욕시키려 하다 목욕을 거부하던 반편이가 떠올라 딸 아이의 눈을 부지깽이로 찔러 애꾸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딸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정을 버리게 되었는데 딸과 노파 사이가 더욱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딸의 눈을 애꾸로 만든 노파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어느 마을에서 목도질을 하던 얼굴에 곰보가 가득 빈 남자와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노파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지만 노파의 더러운 팔자는 행복을 오래 놔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노파는 방에서 곰보의 사내가 애꾸가 된 자신의 딸과 알몸으로 한 이불 속에 엉겨 붙어 있는 걸 확인하고 분노에 차 부엌칼을 그 곰보 사내의 등에 꽂아 넣어 살해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딸에게 정이 떨어진 노파는 애꾸를 벌치기에게 꿀 5통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악만 남은 노파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고 병들고 나이 든 노파는 비교적 하기 쉬운 국밥집을 차리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애쿠는 노파에 대한 분노와 복수로 삶을 살았고 노파가 돈을 많이 모았다는 소식을 듣고 노파의 국밥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애쿠누는 노파의 돈을 다 뺏기 위해 노파를 찾아왔고 노파는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 결국 자신의 딸인 애쿠의 손에 두개골이 깨져 죽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또 다른 주인공인 금복이 어렸을 적이 나오는데요. 저는 기구한 운명이 있다면 딱 금복에게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복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책 묘사를 한번 보시죠.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으나 길 가던 사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녀에서 풍기는 어떤 냄새 때문이었다. 그 뒤는 상당히 노골적인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냄새는 페로몬의 일종이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줄거리로 돌아와서 아직 어린 계집이었던 금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포와 열정으로 따분한 시골 생활에 실증이 난 상태였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금복의 어미가 죽은 뒤부터 밤마다 욕정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여인이 되어가는 금복에게 자신도 모르게 음욕을 향하는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의 염증에 병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에 실증이 난 금복은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온몸에 비린내가 가득한 생선 장수를 쫓아 마을을 떠나 해변 도시로 가게 됩니다. 온몸에 비린내가 가득한 생선 장수가 금복을 데려가기 전 금복에게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 물어봤었는데요.
금복은 아버지는 오래전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아버지가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고 얘기한 날에 아버지는 금복이 생선장수를 쫓아 집을 떠나간 것을 깨닫고 슬퍼하다 저수지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도시로 떠난 금복은 바닷가에서 난생 처음으로 고래를 보게 되는데 그 거대한 형상에 반하게 됩니다. 금복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고래는 이 책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궁금하시죠? 이 내용은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금복은 대왕고래를 본 날 이후 생선장수와 살림을 차리고 생선장수에게 떠돌이 생활을 정산하고 건어물을 팔자고 제안하는데 이를 수락한 생선장수 금복의 뛰어난 장사 수완과 배포 덕에 해안 도시에서 거상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생선장수와 건어물 장사를 성공적으로 키운 금복은 어느 날 한 선주와 생선값을 흥정하고 있을 때 기골이 유독 거대한 한 사내를 보게 되는데 그 사내는 처음 부두로 도망쳐 도착한 날 자신을 구해준 사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내들보다 머리통이 2개쯤 더 있는 것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반쯤 풀어헤친 적삼 아래 드러난 우람한 팔뚝은 햇빛에 검게 그을고 걷어붙인 잠방이 아래에 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랜 노동으로 단련된 정강이 근육이 뱀장어처럼 힘차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걱정으로 금복은 걱정을 본 이후 걱정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못 이뤘고 어린 틀을 벗어나 그녀의 특유의 페로몬이 한참 내뿜어져 주변의 유혹을 받던 금복은 결국 생선장수를 떠나 걱정과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금복은 생선장수를 떠나기 전 생선장수에게 돌아오는 10월에는 절대 생선을 말리지 말라고 당부했었는데 생선장수는 금복이 떠나갔다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방황하다 결국 금복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생선을 말리게 되고 거대한 태풍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인 생선조차 날리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비린내가 가득한 생선장수는 해변 도시를 떠납니다. 금복은 어떻게 태풍이 오는 줄 알았을까요? 금복은 걱정이 고래와 닮았다 생각하며 행복한 육체의 나날들을 보내고 태풍이 온 날 일을 하러 갔던 걱정은 반불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걱정은 거대한 원목을 정리하던 중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원목 수십 개를 맞고 자신의 뒤쪽에 있던 하역부들을 구했는데 결국 수십 개의 원목을 다 막지는 못했고 그 원목들에 깔려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금복은 만신창이가 된 걱정을 필사적으로 간호해 주었고 가장으로서 이곳저곳에서 막리를 하던 금복은 그녀에게 나오는 특유의 페로몬 냄새는 사라지고 초라한 행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대하고 기골이 장대해 장수와 같던 걱정은 사고 이후 건강이 악화되고 제정신이 아닌 채로
금복이 바람이 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그녀를 괴롭히게 됩니다. 더욱 초라해진 금복은 어느 날 한 부둣가에서 작두만한 칼로 해체를 당하고 있는 대왕고래를 보게 되는데, 그녀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생명체가 사람의 손에 덧없이 고깃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치 자신의 처지로 여겨져 자신도 모르게 서러움이 북받쳐 오릅니다. 하루하루 버겁게 살던 금복은 극장에서 기구한 인연인 칼자국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악명 높은 밀수꾼의 그 도시에서 상대가 없는 칼잡이인 동시에 호가난 남봉꾼이며 모든 부둣가 창녀들의 기둥서방에 염량 빠른 거강꾼인 그는 부둣가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더러운 일에 빠짐없이 연루되어 있었다. 칼자국의 표현을 책 내용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칼자국은 금복에게 나오는 특유의 페로몬 향에 반해 자신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호의를 보였고, 결국 금복과 걱정을 칼자국 자신 집에 들이고 칼자국 유혹에 넘어간 금복은 그와 살을 섞으며 살게 됩니다. 한편 걱정은 자신의 아픈 몸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하루하루 먹고 자고를 반복하다 보니 몸무게가 거의 500kg에 육박해졌으며 음식에 중독된 미치광이로 변했습니다. 문득 제정신이 돌아온 걱정은 자신의 품에 금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안감에 본능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한 이불 속 금복과 칼자국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걱정은 바닷가에서 자살을 하게 되고, 칼자국은 그를 몰래 따라갔다가 바닷속에 빠진 걱정을 확인하는데, 금복은 칼자국이 걱정을 살해했다고 생각해 바닷속을 바라보는 칼자국을 향해 작사를 찔러 넣습니다. 칼자국은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며 걱정은 자살한 것이라 말을 남기고 파도에 떠밀려 가게 됩니다. 칼자국의 말을 들은 금복은 충격을 받고 정신이 나가 정처 없이 유랑을 하게 되는데, 아픔에 떠밀려 유랑한 지 약 3년. 금복은 이곳저곳을 거짓골로 돌아다니다 어느 술집에 마구간에서 코끼리와 함께 춘희를 낳게 됩니다. 지금까지 천명관 장편소설 고래의 일부 부두에 대한 리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을 때 책에 대한 것을 모르고 스낵처럼 가볍게 읽자라고 생각했었고, 그 생각은 4페이지를 넘기질 못했었어요. 책의 스토리에 마음이 짓눌렸고 그 괴로움에 그만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독특하고 이상한 캐릭터들의 등장과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겠는 스토리 전개는 저를 새벽까지 책 읽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마음이 힘들 때는 이 책을 읽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리뷰를 준비하며 다시 책을 읽을 때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책이라 꼭 읽어보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책의 제목을 짓는다면 탓
이라고 지었을 것 같네요. 왜 그렇게 생각했었을까요? 지금까지 제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